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나기의 이 결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있었고, 개울가에서 소년은 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했었고, 그러나 우리의 소년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 바보 조약돌을 던졌고, 그 이후에 비단조개를 계기로 대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같이 저 산에 가서 뛰어서 놀고 허수아비로 장난치고 놀고 꽃도 꺾어다 주고 송아지도 타고, 기억나시죠? 아주 달달한 데이트를 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계속 지속되지 않았고 어두워진 하늘 보랏빛이 깔렸죠. 그리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 소극적이었던 소년이 어느새 적극적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수수단 속에서 둘이 같이 앉아있고 물이 불어난 도랑을 건너지 못해서 소녀가 소년의 등에 엎혀서 건넜던 것, 이런 내용들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뵈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뵈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다.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 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때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굵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년애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 아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의 데이트 이후에 소녀는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보이고 개울가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소녀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소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조약돌만 계속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소녀가 안 나왔던 이유는 뭔가요? 네, 계속 아팠대요. 그날 비를 맞았다는 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아직 다 맞지는 않았는데 답답해서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분홍 스웨터에 그 검붉은 진흙물이 들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날 소년에게 엎힐 때 묻었던 그 진흙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검붉은 진흙물은 이 소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년과 함께 나누었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부끄러워합니다.
같이 걸어가다가 소녀와 소녀는 갈림길에 서게 되죠. 갈림길, 이 또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죠. 갈림길에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렇죠. 이별을 상징하고 있는 것. 소녀는 소년에게 대추를 하나를 주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대추는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소녀의 집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야 된대요. 소녀가 뭐라고 하나요?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어른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소녀는 소년과 헤어지기가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녀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계속 되뇌입니다. 소녀가 이사를 간다니, 떠난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반어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말이 반어법이라는 증거는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요.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에 단맛도 모를 정도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게 충격적이고 너무 슬펐나 봐요. 계속 가볼게요.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틀 다리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알나을 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소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적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수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잡는 척. 소녀는 몰래 밤에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갑니다. 호두를 몰래 훔쳐가려고 하죠. 여러분, 도둑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나쁘죠. 소년이 막대기로 호두를 떨어뜨리는데 그 호두 떨어지는 소리가 벼랑간 크게 들렸대요. 본인이 하고 있는 호두를 훔치는 행동이 나쁜 짓인 걸 아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굵은 호두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호두를 소녀는 왜 훔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소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이 소심쟁이 소녀는 어디 안 가요. 돌아오는 길에도 일부러 이 그늘 쪽만 골라서 걸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얼른 소녀한테 이 호두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차! 합니다. 소녀에게 이사 가기 전에 개울가에 한번 나와 라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고 있죠. 아쉬움도 느끼고요. 다음 날에는 아버지가 어딜 가고 있습니까? 나들이 옷을 입고 윤초 시내에 간다고 하면서 닭을 고르고 있었죠. 괜히 우리의 소녀는 한마디 거들다가 민망해져요. 아니 이왕 갈 거면 조금 더 큰 놈으로 갖고 가라고 하면서, 즉 소년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죠.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이 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임마 이게 더 실속 있는 거야 한 소리 들으니까 책보를 집어 던지고 에이 외양간으로 갑니다. 외양간으로 가서 괜히 소를 때려요. 괜히
민망하니까요. 소만 불쌍하네요.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갔다 라는 뜻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녀는 소녀가 사는 그 갈림길 아래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소녀가 내일 양평읍으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양평이라는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소녀는 소녀를 그리워하면서 뭘 계속 만지작거리네요. 이번에는 조약돌이 아니라 뭘 계속 만지작거려요. 그렇습니다. 호두알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조약돌을 주무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조약돌 같은 경우에는 소녀가 소년에게 주었던 거지만 이 호두알은 소년이 소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소녀를 보러 갈까? 보러 가지 말까? 가면 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소년입니다.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참 세상 일도. 마을 걷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불 밑에서 반드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그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우리는 이 소년의 아버지의 말 참 세상 일도 에서 뭔가 불행한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 소년은 죽었습니다. 근데 소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유언을 남겼나요? 죽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고. 우리는 소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무슨 옷일까요? 그렇습니다. 분홍 스웨터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분홍 스웨터에는 검붉은 진흙물이 그대로 묻어 있었을 거고요. 그건 소년과의 추억을 죽어서까지 간직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읽을 때마다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년과 소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소나기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첫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립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상징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인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소년이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말과 소년이 호두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라는 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 감정에 동화되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상징의 효과이고 시나 소설 이런 문학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이 소나기라는 작품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